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이름하여 더 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끝나고 처음입니까? 네. 그렇군요. 예. 네. 자,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해봅시다.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실거출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전원책 위원에게 정권을 주는 그런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글쎄, 일단은 그 전원책 위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예. 아직 미주세요. 왜냐하면 조강특위 위원장이 아니거든요. 예. 조강특위 위원이에요. 그래서 예. 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김용태 사무총장이 일단은 그거를 결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비대위원회에 넘겨야 돼요. 예. 그래서 비대위원회에 결정하는데 현재 김용태 사무총장이 과연 예컨대 만약에 누구야 전원책 변호사가 김용태 사무총장 당신도 물러나시오 이렇게 하면 그걸 수용을 할까요? 그거는 좀 미지수예요. 우리 정치사에서 임명자가 피임명자의 어떤 그 결단에 승복한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 언제인지 아세요? 과거 이 16대 때 당시에 한나라당 이 공천에서 최병렬 당대표가 김문수 이 공천위원장을 임명했는데 김문수 공천위원장이 대표님도 물러나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대표님이 그때 최병렬 대표가 물러났어요. 근데 최병렬 대표는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그 후에 아주 그 섭섭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전원책 위원이죠, 이제. 위원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원래 세력 교체라는 건요, 누굴 내보내는 거냐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인사를. 예. 하지만 더 나은 건 더 나은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게 친박과 친이는 이걸 몇 번 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본인이 총대를 매면은 상대편을 날리고도 내 사람을 넣어가지고 253명의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을 법한 정도의 스펙을 갖춘 인물을 채워넣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럼 지금은 과연 전원책 위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보려면은 어떤 사람들로 바뀐다라는 하나의 트렌드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과거에 YS가 뭐 예를 들어 민중당 출신 계열의 인사들을 영입한다든지 이렇게 다수를 영입한다든지 이런 액션이 있어야지 이런 세력에서 이런 세력이 교체되는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전원책 변호사가 날리고 나서도 나중에 어떤 새로운 사람들 데리고 오겠다는 비전을 보이지 못하면은 애초에 국민들한테 약간 좀 관심 못 받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리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원책 변호사는 뭐 들판에서 큰 예. 야당성이 뚜렷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얘기하겠죠. 근데 예. 저는 참 아쉽게도 이미 이제 당협위원장이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모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당협위원장 다 일괄 사퇴 낸 거 아니에요? 전 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과연 이렇습니다. 예, 저희 보수 야당 뭐 저희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있어서 과연 지난 1년이죠. 짧게 얘기하면 1년 6개월만큼 그렇게 가혹한 삭풍 한설의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그야말로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당을 부여잡고 거의 이게 방송용어로 맞는 거 모르겠는데 발악을 한 사람들 말고 누가 들판에서 그야말로 꿋꿋이 더 여당과 싸운 사람이 더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글쎄 있나요? 예컨대 무슨 약간 방송 같은 데서 보수연 하면서 이렇게 패널로 나왔던 사람도 제가 보면은 다들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랬는데 과연 들판에서
꿋꿋이 싸웠던 사람들이 현재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당협위원장 그야말로 하던 사람 말고 누가 또 있나요? 그냥 그거 뭐 누구를 뽑는지는 좀 보면 되겠고 결국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준 위원장도 날리는 것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역할을 본인이 하기 어렵다. 즉 인재영입 위원장 역할을 본인이 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시도가요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근래 이제 총선 때도 보면은 싸우다 윤상현 의원도 사실 공천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역 관리 열심히 하고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자유한국당 후보를 압살하고 올라온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에 소위 말하는 진탄받는 친박 인사들, 비박 인사들 전원책 의원이 주도권을 발휘해서 날린다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당협위원장 놓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차명진 의원님 한번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부천 소사에서 지금 10년 넘게 지금 지역을 맡아서 관리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 그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위원장 계속 하셨잖아요. 돈도 자존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차명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서해선 지하철 같은 것도 지역에 유치한 적이 있고 뭐 이런 업적이 있는 사람들과 과연 새로 데려온 신출이 붙어가지고 어떤 명분으로 이제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원책 변호사가 이번에 좀 고심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 새로 이제 입문하신 분들의 항상 딜레마는 한 달쯤 하다가 이제 언론 인터뷰가 나옵니다.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정치권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근데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정치력의 한계거든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바라봐야 되고 대신 이게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하는 시도들이 무산될 경우에는 쇄신에 대한 욕구 자체는 더 커지지만은 방법이 없는 상황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조강특위 위원으로 이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메시지를 보시면 굉장히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통합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른미래당과. 예. 통합 전당대회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화성시 건설하겠다는 거죠. 저기 화성에 금성 뒤에. 그러니까 조강특위 위원이 하는 말로는 제가 봤을 때는 메시지가 안 맞는다. 왜냐하면 조강특위라는 거는 당의 자강을 위해 가지고 조직을 이제 만들겠다는 건데 조직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통합 및 연대의 가능성이 더 얕아지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저는 이 상충되는 메시지 던지는 것만 봐도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약간 혼란을 겪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 이래요. 전원책 변호사 그동안에 이제 쭉 얘기를 해보고 저랑 같이 뭐 방송 출연도 해보고 저는 그분이 뭐 자기 사인해서 책을 줘서 책도 읽어봤는데 상당히 목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 정치라는 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보면은 다 얽히고 설키고 예를 들어서 지금 김용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제 운동권이자 대학교 후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뭐라고 얘기 못 해요. 예? 이게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과연 이제 이분이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상당히 이 면도날로 도려내듯이 잘 그죠? 도려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쉽게 이제 이 잘못하면 잘못 건드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저는 이래요. 사실 이미 우리 한국당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 당원들은 다 알아요. 현재 이 당을 수습하는 방법이 뭔가 알거든요. 그건 뭐냐면 탄핵과 관련해서 찬이건 반이건 이 당을 망친 사람들이 물러나주면 돼요. 그 사람들 물러나주면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자리를 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뭐 바른미래당하고도 통합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당의 당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자꾸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 김병준 위원장 임명해서 한 5, 6개월 벌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지? 예. 전원책 변호사 임명해서 한 5, 6개월 벌고 그러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김용태 사무총장 등 원내인사 3명을 배제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보면 되겠고요. 배제 안 돼요. 의결하려면 정족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배제 안 됩니다. 이거. 현직 의원이 당협위원장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핵심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직 의원 특히 그중에서도 뭐 이렇게 다선 특히 그중에서도 예컨대 지난번 공천과 관련해서 상당히 책임을 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문제 어떤 손을 봐야 되는데 글쎄요. 하여튼 김병준 위원장은 그 점에서 실패를 했고 이 누구죠? 전원책 변호사가 자신을 임명한
예. 그분들에게 예. 칼을 댈 수 있을까? 저는 현직 의원이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되면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례를 하나 들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원래 이제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사람들 중에 웬만한 당협위원장을 줬는데 또 안 준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그게 누구냐면은 부산의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 홍준표 대표랑 대립각을 세웠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감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이 그냥 부산시당 위원장 나와가 돼버리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현역 의원 그 중에서도 지역 관리가 잘 된 사람들을 물갈이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저는 또 그 안에서 결국 봤을 때는 원외위원장이 동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예요, 보면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원외위원장이 다른 원외위원장을 교체된다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인적 쇄신의 감동을 줄 것이냐. 전 그거는 좀 아닐 것이다. 원외위원장은 홍준표 대표가 몇 달 전에 3분의 1 갈았는데 또 갈아?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몇 달 전에 그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사람으로 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 이번에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다는 또 홍준표 친홍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정하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중요한 거는 홍준표 사람을 날리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아까도 계속 제가 얘기하듯이 현역 5 의원들 이 소위 말하면 지난번 공천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분들 예. 이름 제가 얘기할까요? 예, 하세요. 예,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옥새 들고 나르샤 했던 분이라든가. 이름을 말한다시면서 왜 이름을 안 말했을까? 아니 뭐 또 그 주게 그 일정하게 지금 이미 사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일정하게 아니 옥새 들고 이렇게 나르샤 그분은 뭐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예.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체제에서 다음 총선이니까 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현역으로 지역구 출마하고 또 비례대표로 또 나갈 수도 모르고. 그런 분들. 예. 예. 그 뭐 또 이렇게 그건 이제 반대로 친박 쪽에서도 있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호가호위하고 눈과 귀를 가린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누군데? 아니 뭐 최경환, 서청원, 윤상현, 친박 칠적 또 이런 예, 등등. 뭐 또 홍문종. 이건 나는 이게 당협위원장 이게 달고 있을래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 넘어오세요. 네, 그런 사람들을 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네. 근데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저는 지금 변호사 뭐 딴 거 어렵고 추상적인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널을 오래 해서 그래.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구체적이어야 돼요. 네. 저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현역 의원 갖고 줄다리기 많이 할 것이고 그것을 하려면 차기 대권 주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네. 그거는 방송 인지도 높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도살인이라도 해보려는 차도살인하고 자기는 싹 빠지려고. 그렇죠. 그런 정도의 예. 어쨌든 두 분의 결론은 조금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차기 대권 뭐 이게 나왔으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갑자기 언론과 인터뷰 뭐 종편 예능 갑자기 방송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정치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하시겠죠. 오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울시장이라는 경험을 2번이나 했다는 것은 굉장한 스펙이고 우선 스펙상으로. 그리고 탄핵의 과정 속에서 책임론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인사다. 왜냐하면 정치에서 그때 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제 좀 멀리 했던 그거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이제 오세훈 시장의 강점이었는데 다만 이번에 전당대회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뭐 예를 나중에 정기 개편이 일어난다 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지분을 들고 참여하기에도 최근에 정치에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세훈 시장, 황교안 총리, 그다음에 저기 김태호 지사 이런 사람들 참 생긴 것도 잘생기고 스펙도 화려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글쎄 저는 이제는 국민들 특히 보수층들이 알 것 같아요. 이분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보수당, 야당이 정말로 지금 삭풍에 그냥 흔들리면서 축구 떨 때 우리가 외로이 그냥 외칠 때 뭐 했어요? 다 뒤로 빠져 있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나서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보수
당원들이 용납할까? 뭐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치 그만할래요. 네. 막 이런 식으로 이미지 좋은 사람들 뭐 이렇게 뭐 하기 싫은 얘기 안 하고 뭐 좋을 때 좋은 얘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뭐 정치라면 저 같은 사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빠져 있다가 조용해지니까 다시 등장하고 이런 건 옳지 않다. 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려는 이제 애국보수 세력이 많아진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보는데 많아지고 있답니까?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저희 나오고 당협에도 막 와요. 네. 저는 처음에 제가 좋아서 왔는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황교안 총리를 밀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당대회 때? 그렇죠. 반대로 또 이제 애국보수 계열의 김진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 간에 앞으로 자유한국당에는 아까 말했듯이 차 의원님 말했던 것처럼 또 동고동락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결국엔 탄핵의 과정 속에서 또 반탄핵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또 결집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자유한국당 내용은 좀 깊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네.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이제 한 연말 지나고 내년 초쯤 되면은 한국당에는 이기는 보수를 위해서 과거의 탄핵을 둘러싼 어떤 이 구원 이거 못 풀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저는 그런 통 큰 어떤 대중적 결단, 해원의 과정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바른 정당이나 애국당이나 다 한데 합쳐야 된다. 우리 합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죠. 예. 김동연 부총리하고 심재철 의원이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맞닥뜨렸는데 예상대로 굉장히 좀 세게 부딪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 셌지 내용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대정부 질문 이제 신청하면서 뭐가 새로운 게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사실상 선언을 한 건데 순서도 바꿨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은 없었고 그냥 절차에 대해서 이제 다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 일을 보면은 결국 저는 약간 정부 측의 대응도 안타까웠던 게 심재철 의원도 100만 건을 자기 방에 들고 있으면은 이거 분석하는데 못합니다. 이거 보면은. 그런데 친절하게 정부와 청와대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안에는 대통령의 동선에 대한 정보, 주요 인사에 대한 동선의 정보가 있다 이렇게 밝혀줬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기밀과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왜 대놓고 언론에 공표했느냐. 이런 생각이 약간 아쉽기도 하고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본인의 주장대로 진짜 예산 자료의 부적절성만을 이제 살펴보기 위했다고 한다면은 발췌해가지고 다시 요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100만 건이나 되는 문건이 지금 국회의원 회관에 한 의원실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안보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왜냐면은 저거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적인 정보기관의 해커라고 한다면은 제가 가장 해킹하고 싶은 곳은 심재철 의원실일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정부와 심재철 의원실 간의 양쪽의 이제 감정 갈등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생각합니다. 이게 차명희 의원 짧게 하고 다른 걸로 갑시다. 장인 의원이 얘기하고 싶다는 국군 관련 얘기합시다. 일단은 제가 볼 땐 이래요. 이 호텔식에서 파리가 한 마리 나온 거 하고 철가방에서 파리가 5마리 나온 거 하고 누가 더 타격이 크겠어요? 철가방에서 파리 나온 거는 다음에 거기 안 시켜 이러면 돼요. 근데 호텔식에서 파리가 나오면요, 그 호텔 전체 경영이 위협적인데 이 비율은 왜 되냐면 지금 호텔식에 해당되는 게 지금 청와대 이 업무 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이고 철가방 파리에 해당되는 게 심재철 의원의 어떤 정보 공개의 정책 적설적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 지금 청와대가 엄청난 도덕적 손괴를 입고 있다고 봐요. 예, 심재철 자료 유출에 관해서는 4부 더 트루먼에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보고요. 자, 어제가 제70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형식 면에서 과거 행사에 비해서 크게 달랐다. 그렇지만 보수 일각에서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가 지나치게 축소됐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북한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은 북한 눈치를 봤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군인이 왜 있어요? 군인은 사실은 이 보이스카웃은 자기 심신 단련을 위해서 집단 생활을 하는 건데 군인은 그게 아니라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생명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군의 날이 말이죠. 국군의 날 열병식이 군인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국군의 날 열병식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보낸 부모와 자기를 위해서 세금을 내준 국민들에게 제가 이렇게 나라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신력, 그다음에 무장력, 어떤 단결력 이런 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병식이거든요. 열병식이 달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번에는 좀 너무하셨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국군의 날은 군인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을 어렵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열병식 없애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예. 제가 볼 때 군인의 고유 개념과 국군의 날의 고유 개념이 완전 180도 바뀐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군사 퍼레이드를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올해 해야 되는데 그럼요. 왜 그걸 하지 않았냐. 예, 그건 그냥 원래 해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예. 군인의 존재 이유예요, 그게. 예. 이준석 의원. 저는 제가 이제 60주년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할 때 제가 회사가 테헤란으로 있어가지고 그때 퍼레이드 거기서 했거든요. 항상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과거 영상으로 보이던 그런 퍼레이드와는 그때부터 이미 10년 전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장비 막 동원해가지고 도로에 웅 소리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제대들 이제 다 행진하고 이런 모습 많이 봤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아주 북한처럼 무슨 신무기 과시하고 이런 예. 국군의 날 열병식이 있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했었고 다만 이런 부분 약간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군 개혁한다는 취지 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군 임명 같은 것도 육사 출신을 싹 배제하고 이런 것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봤을 때는 군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바라기로는 실력 순으로 전부 다 이제 인사도 되길 바라고 또 군의 사기도 저하되지 않길 바라는데 실력 순으로 인사를 했으면 과연 저렇게 나왔을까? 제가 물론 3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실력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단순 숫자 비례로 봤을 때도 원래 장성급에 진급한 사람들이 6사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싹 배제했잖아요. 대장급 인사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보면서 군 자체 운영에 너무 정치적인 관점들이 많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기도 했고 저는 또 이제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 정도라면은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퍼레이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나. 예. 뭐 신무기 과신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입니다. 그 네티즌들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역시 군대를 갔다 온 대통령이기 때문에 장병들의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차병진 의원도 육군 병장 네, 출신이죠. 필요했어요. 예. 갔다 왔으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에 그때 내가 힘들었지만 예. 제가 그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27개월을 겪으면서 나중에 이 군인이라는 게 이런 거다. 군인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본인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보이스카웃이 아닙니다. 예.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식 때 그래서 저는 키가 작아서 못 선출됐지만 열병식 때 이렇게 차출되는 걸 정말로 영광으로 알아요. 그래요? 예. 네. 그 힘들고 땀나지만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 같아. 그 북한에서 이번에 무슨 뭐 퍼레이드 하느라고 또 나이 어린 애들 그 동원한 거를 문제 삼으려는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군인들이 참 땡볕에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훈련해서 이렇게 연습해서 열병식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군인의 본분, 국군의 날의 의미를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보통 이게 10월 1일 퍼레이드를 위해서 3월 말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럼요. 그 열병식 하나를 위해서. 그럼요.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다른 훈련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이게 전투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되는 건데 예. 그 소위 말하면 예컨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서 군인들 아무렇게도 안 움직이고 이거 컴퓨터만 놓고선 모의 도상 훈련도 해요. 예컨대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은 드론으로 그죠? 그래요. 모든 걸 장비를 움직이는 식으로 해요. 드론병도 있고 행정병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열병식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예. 군인의 어떤 이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어떤 집단력 그리고 우리 장비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이렇게 보이는 현시하는 아주 그 중요한 행사예요. 이거 아니고는 다른 대체 수단이 현재로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병식을 하자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이라도. 그건 외국도 다 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런 행사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군대를 가는 자신의 그 목적, 의식 이런 거를 망아가지고 나는 특수학변자예요. 나는 예. 어느 날 눈을 깨보니 저기 강원도 대성산 밑에 내가 가 있더라고. 데모하다가 붙잡혀서. 그래서 정말 나는 처음에는 진짜 이거 감옥으로 왔다 생각해서 가기 싫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한 27개월 동안 있으면서 군인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군인은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리합시다. 하여튼 5년마다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 윤석 의원 짧게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뭐 사실 평화 모드라는 거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성과를 내기를 모두 다 기원합니다. 그 성과를 낸다면은 지금 있는 이런 갈등 같은 게 잘 보답될 것이고 성과가 안 나면은 또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대표,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한 대타로 나왔습니다. 하호영.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래 MBC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YTN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두 분 혹시 군대 다녀오셨나요? 네, 다녔습니다. 다녔어요. 예. 네. 만기제 됩니까, 다들? 26개월 만. 26개월. 전 10개월 잘라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잘라갈 수 있죠? 예, 상근 예비요. 상근이요? 네. 잘라오신 분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러면. 그 현역으로 있을 때 예. 뭐 이렇게 행사라든가 예. 혹은 뭐 사단장이라든가 누가 온다 그러면 예. 병사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욕했죠. 네. 네. 안 오는 게 도와준 거다. 일단 풀을 뽑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죠. 예. 잡초 뽑는 게. 예. 네. 그 왁싱이라 그럽니까? 믹싱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예. 네. 치약으로 다 닦아야 되고. 예. 그런데 아마 대통령은 그런 의미 같아요. 예. 국군의 날은 군인 특히 사병이 가장 위한 행사가 돼야 되는데 국군의 날 행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는 걸로 했다. 근데 방금 앞서서 차명진 의원 같은 분들은 상당히 좀 격앙된 모습입니다. 이거 북한 눈치 본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떤 가치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누가 네. 옳고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국군의 입장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현역 장병의 입장이 된다라면 당연히 쉬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 국군의 날 행사를 간다고 해서 갑자기 안보의식이 고취되거나 못막을 뭐 북한군을 막는다거나 막을 북한군을 못 막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보여주기식 행사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방부 출입할 때도 늘 그 현역 병사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근무하는 그 장군들 뭐 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군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부터 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더 핵심적인 것은 전략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밀리에 갖고 있고 이것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국군의 날 그냥 군인들한테 보너스나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특식 같은 거 안 나갑니까? 특식 같은 거 말고 현금으로 제발 그런 거 건빵 이런 거 좀 말고 현금으로 좀 주세요 제발. 특식 그 마스타 이런 거 줬잖아요. 맛있는 거. 아우 마스터 예 특정 브랜드를 말하긴 그렇지만 정말 싫어했습니다. 예. 걸쭉하죠. 네. 약간. 예, 예스 앱으로 이정현님, 배신자 김한 기자님, 어제 아침에 뉴스공장 나가서 특종하고 오늘은 YTN 빠지네요, 이렇게. 예. 뭐, 당연하다게 이해합니까? 아니,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면은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본인의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꿨죠. 예. 네,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뤄볼 거는 업무 추진비 쟁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클린 카드는 지금 업무 추진비 쓰고 있는 이 클린 카드는 11시 이후 주말 쓰면 안 된다. 특히 뭐 바라든가 사우나 이자카야 이런 데 못 쓴다. 그런데 썼지 않느냐 잘못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뭐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요. 비정상 시간대라는 거는 밤 11시 이후 말씀하셨듯이 예. 공휴일, 토일요일 그리고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면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밝힌 거는 경호원들이 이를테면 사우나를 했다든지 경호 업무를 마치고
뭐 밤에 뭐 이렇게 하면 식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서 현재 그러니까 청와대 해명이 맞다라면은 큰 문제가 없는 뭐 불법은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런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고 예. 11시 이후나 주말이어도 증빙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예. 다만 지금 심의원이 얘기하는 거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쓰면 안 되는 거. 예. 여기 보면 당연히 유흥업종 들어가고요. 예. 이 유흥업종은 김동연 부총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없더라. 벌써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두 번째 위생업종인데 여기에 보면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네일아트, 뭐 지하본, 사우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사우나 있고 미용실 있고요. 예. 그런데 미용실도 가고 사우나도 가지 않았냐? 이거죠 지금 주장하는 게. 그렇긴 한데 또 사우나를 갖는 게 미용업으로 나온 건가요? 여기에 나온 건 위생업종이라기보다는요. 위생업종으로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사우나에서 한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지금 시민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정부 입장은 그거 그 군인들 경호원들 5,500원 위로한다고 사우나 목욕시킨 건데 추워서 떨고 있어가지고 올림픽 때. 예. 그거를 여기에서 못 쓰게 하는 거라고 비난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다음에 이거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했다면 예, 폭로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폭로를 해놓고 뒤에 해명을 들어보니까 사실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기재부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은 특별한 상황 정황상 그러니까 증빙 서류가 제출이 되고 그런 정황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해명이 되는 부분이거든. 해명이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무리하게 지금 어떤 업무 추진 및 불법적 사용이라는 프레임에 맞춰서 본인의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거는 본인이 했던 것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 정당성이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 지금 특정 프레임에 맞춰서 무리하게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면세점도 오늘 그래서 나왔는데 면세점에서도 쓰지 않았느냐. 근데 김동연 부총리가 그 면세점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담할 때 선물 살라고 10만 원 샀다. 네. 그렇죠. 저쪽에서도 나한테 선물 주는데 그건 국고로 넣었다. 귀속시켰다. 이거잖아요. 실제로 내용을 들어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모나코 국왕 경호팀이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네. 그 혹독한 추위에서 고생하고 마무리하는 과정, 그 마무리 과정이었다는 거거든요. 뭐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텔이라는 거 주장하는 부분은 호텔에서 운영하는 중식당의 식대라는 게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화점과 면세점 비용은 그 우즈베키스탄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펍도 나왔는데요. 펍은 식당 상호명인 경우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100만 건 정도 다운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감을 겨냥해서 좀 너무 다급하게 뭔가 일을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그러니까 일단 심재철 의원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기재부에서 다 끈끈이 다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기재부가 감사원에 전수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안이 이겁니다. 심재철 의원은 자신은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게 아니다. 예. 당신들이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랑 줘서 그걸로 들어가서 예. 몇 번 클릭하니까 되더라. 예. 뭐 이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불법이다. 예. 왜 받느냐? 왜 또 다운로드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부 종합청사 출입 기자입니다. 그래서 출입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자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자실에 들어갔는데 장관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관실 문에 들어가서 장관 컴퓨터가 쓱 보니까 백스페이스 2번 누르니까 그게 열렸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제가 장관실, 차관실, 국장실을 190번을 들락날락 하면서 100만 건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받았어요. 그럼 제가 한 행동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왜 했는지 알겠는데. 예. 심재철 의원 주장은 그 컴퓨터에 비밀이라든가 예. 비인가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연히가 아니라 이를테면은 그렇게 비밀 문서를 다운로드를 받으려면은 5단계, 5단계의 그 인증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인증이라기보다는 뭔가를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전 얘기했듯이 장관방이 열려 있어서 제가 들어간 게 그러면 저도 불법이 아니어야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주장은 굉장히 무리인 게 우연이 아니라 190번에 100만 건을 다운 한 번이 우연이 돼서 그렇게 된 거라면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190번 100만 건 했다라는 거는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이제 밝혀졌는데 전 직원들이 한 달 동안 비서관 뭐 사무관들이 다 한 달 동안 지금 이거를 들어가가지고 한 거거든요. 예. 예. 이거는 조직적으로 한 거고 예. 이거는 불법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5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심의원 주장은 5단계 거치는 동안 비인가다, 열면 안 된다, 뭐 이런 경고가 하나도 안 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체는 좀 기재부 시스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수사를 해야 밝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백스페이스만 누르면 이게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악성 코드라든가 이제 백도어 시스템이 말하자면 감염이 돼서 그렇게 뭔가의 또 다른 작동이 사전에 있었던지. 심의원은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자던데요? 실제로 본인이 오늘 시연했잖아요. 예, 시연을 했죠. 그런데 그게 과연 100%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은 그것은 100%는 사실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해야 하는 부분은 이게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야로가 아니고요. 예. 예. 그 MBC는 그런 말 안 하죠. 예. 갑자기 작가님이랑 같이 떠보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편법을 썼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기재부가 좀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거는 싶고. 그 박봉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준 해킹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심재철 의원이 자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운받았다고 하지만 나중에 기재부에서 그거 불법 자료니까 반납해라 라고 할 때 반납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반납해야 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든 예를 더 연장해서 하자면 제가 그래서 장관실에서 문건 100만 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당했어요. 저희 집이. 근데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예. 당연히 불법이죠. 이미 이게 정상적인 그 다운받을 때 설령 심의원의 해명을 다 인정하더라도 이미 이제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불법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죠. 이거는 100만 건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하나씩 둘씩 이제 검토를 하면서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국가 기밀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특정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 한 명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기자 한 명이 특종을 위해서 100만 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빼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심재철 의원 측은 국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심의원 쪽에서 정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보통 이제 국감 때 정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어떤 제보를 받으면 의원실을 통해서 이 제보를 확인하는 작업 이걸 거치거든요. 심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제보를 받았던 취득을 했던 간에 그런 정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재부에 이런 것이 있으니 제출하라거나 아니면 이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심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런 방법을 쓴 것에 대해서 좀 다급했고 지금 이 상황은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문자로 6974님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비밀로 분류가 돼 있죠? 우리가 방금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심의원이 갖고 간 자료 중에는 청와대 식자재 업체 같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비밀로 분류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경호처 시스템 관련 업체도 있고요. 남북 정상회담 또 급식 업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이거 알려지면은 테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요한 거죠. 이건. 그 실제로 최순실 게이트,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가장 핵심적인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음식을 담당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접근은 철저하게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특히나 이제 세월호 7시간 당시에 무엇을 했었느냐를 밝혀내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특히나 음식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중요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됐거든요. 이거는 당연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기자들도 받아들였고
당시에 여의도에서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때 받아들인 적이 있죠. 네. 지금 어쨌든 기재부에서 심의원을 고소하고 고발한 상태고 또 그 15만 원 받은 거 그걸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한다고 하던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재철 의원만 폭로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 조전혁 의원 정교조 명단 할 때는 몇몇 의원들이 같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심재철 의원만 하는 것은 과거에 조전혁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정교조 명단 공개했다가 상당히 큰 벌금을 맞았단 말이에요. 예. 3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예. 아까 우리 차명진 의원도 나왔습니다. 차명진 의원도 1억 이상 아마 벌금 받은 걸로 알고 그런가요? 예.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같이 폭로하거나 이렇게 안 나서는 것은 과거 이런 일 때문에 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여의도연구소라는 그 여론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론이 현재 심의위원회 편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심의원이 이렇게 지금 거의 몇 주가 되도록 이렇게 본인이 플레이하는 것을 놔두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특별히 다른 대안이 없는 국감을 맞이해서 여야의 대결 구도로 갈 때 특별히 다른 의제를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역공을 펼친 것도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도 쓰시는 그 업무 추진비 그것도 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심재철 의원이 내가 주말에 쓴 거는 업추비가 아니고 특수활동비였다 하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아니다 업무 추진비도 썼다 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역공을 펼친 거 보이는데 네. 지금 여론은 심재철 의원이 썼던 특수활동비 뭐 억대로 쓴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공개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심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할 수도 있다. 국회의장이 이야기하면. 근데 국회의장은 공개하라고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건 조금 그 아까 하영 기자 썼던 그 단어 쓰고 싶지 않은데 네. 그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편법이라고 표현 되시겠습니까? 예.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 이상하죠. 이 특수활동비가 그럼 괜찮냐. 특수활동비로 썼으면 괜찮냐라는 들어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거든요. 그러면 지금 심재철 의원은 당시 국회 부의장 시절에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부분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연 그럴까에 대한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청와대 업무 추진비 또 국회의원들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내역을 다 공개하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은 그 해당 기관에서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내역까지 공개를 해야 될지를 검토를 한 뒤 그 내역을 주거든요. 근데 보통 지자체나 이런 정부기관에서 그냥 진짜 성의 없이 줘요. 그 어느 정도냐면은 몇 월 며칠 어디 얼마 요 정도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실랑이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더욱 자세하게 공개하라 그러면 안 하다가 소송 걸고 그러면 또 끌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정보 공개 청구 제도가 굉장히 유명무실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클린하게 어느 정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국가들이 동유럽 국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백악관도 하나하나 다 공개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뭘 썼는지. 네. 필요가 있을 거로 보이고. 4472님. 심재철 의원 시연한 거 보니까 해킹은 아닌 것 같던데요. 정상적으로 접근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던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기재부 시스템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예. 이참에 한번 들여다봐야지 않냐 그거는. 아니, 당연하죠. 예. 예, 예. 그런 아마 오늘도 김동연 부총리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나 뭐 국회의원들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공개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공방이 과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모적인 공방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유일한 그거는 그 기재부의 시스템을 이제 완비할 수 있겠다 이번 기회로 그거가 유일한 그거고요. 도움이 되는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국정감사 이슈들이 있는데 다 묻혔어요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소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다른 측면에서 굳이 찾자면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게 국민 돈입니다. 제 돈이기도 하고 우리 작가님 돈이기도 하고 세금이거든요. 이거를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제하고 이걸 공개하도록. 제 돈이 더 많을 겁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세금 훨씬 많이 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예. 두고 보죠. 어쨌든. 예. 소모적인 정쟁으로 돼서는 안 되는데 두고 봅시다.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루머는 어떻게 가짜 뉴스가 되는가. 요즘 한겨레 기자들이 어깨가 좀 으쓱한 것 같아요. 특종을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김한 기자가 오늘 그래서 제가 나왔죠. 예. 아니 보니까 한겨레와 한겨레 21이 함께 했다던데요? 예. 그 한겨레 21에 있는 변지민 기자와 한겨레 탐사보팀에 있는 김한 기자, 박준영 기자 이렇게 세 명이서 협업을 했는데요. 하영 기자는 한 게 없네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팀장일 때 같은 팀원들이었다는 거. 그거 하나 말고는 전혀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겨레에서 한겨레 21과 함께 특종을 낸 게 그 에스더 기도운동이라고 하는 여기서 가짜 뉴스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또 지난 대선에서는 2012년 대선이죠. 예.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이런 거죠. 특히나 국가기관이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가 중요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이 중요했는데요. 국가정보원의 에스더 기도운동이 우파 단체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면서 43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당시 그 에스더 기도운동 내부 자료로 공개가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국가정보원의 돈이 넘어갔느냐는 아직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요청은 한 것까지 확인했습니까? 요청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요청을 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파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까지도 확인이 예.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개신교 단체인 에스더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어떤 가짜 뉴스를 내보냈는지. 일단 중심된 주제들은 성소수자. 예, 성소수자 문제하고 난민 문제입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근 한 2, 3개월 사이에 이게 왜 온라인 특히나 인터넷 게시판에 이렇게 활발하게 등장하지 또는 유튜브나 아니면 SNS에 왜 이렇게 이 이슈가 많지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 기독교 단체들이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수자 혐오라든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폈다는 겁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제주 키오 축제 차량이 사람 덮쳤다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떴어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기사죠. 그러니까 29일이니까 며칠 전입니다. 9월 29일 오후 6시께 제주 키오 문화축제 차량이 목회자를 밀고 지나가서 119가 출동했다라는 이야기들이 SNS 중심으로 쫙 퍼진 거예요. 근데 형태만 보면 기사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정말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사실관계까지 등장하는데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고 다만 이 현장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항의를 받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그 반박 내용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내용이 내렸거든요. 예.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SNS에는 이렇게 한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게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확대지상되는 특히나 국제 문제 뉴스까지 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 특집 때도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성되나 한번 김 대표하고 들여다봤었는데 이 개신교 단체 특정 개신교 단체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시발단 문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윤모 목사 위주로 했었던 건데 이 개신교 특정 단체에서 이렇게 보수 우파와 손을 잡고 가짜뉴스 만들고 댓글 활동하고 이런 이유는 뭘까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죠. 그 2012년 대선 때 이 단체들이 한 거 보면은 문재인이 고려 연방제를 약속했다, 문재인 저축은행 먹튀 사건, 구판을 벌였다, 이런 것들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서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 우파와 지금 그 보수 개신교들의 그래서 이게 정치권까지 이제 연결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일부 종편에서 의혹, 이를테면 노회찬 타살설을 MBN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당심이 징계까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뭐 다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게 떠들고 있다 하면서 이런 정규 언론들이 또 확대 재생산을 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방심위에서 상 받는 팀들도 있는데 징계를 먹는 팀도 있군요. 어디가 상을 받았나요? 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낙연 총리도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다. 엄정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있습니까 이게? 또 처벌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선거 기간에 만약에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위반이 해당이 되고요. 예. 그게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 이제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요. 뭐 이 정도라고 사람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걸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규들이에요. 다만 이 가짜 뉴스가 갖고 있는 이 침해 피해가 심대해서 혐오 발언 같은 경우 규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소수자라든가 아니면 난민 문제 등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고 공포를 유발하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신교 구구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YTN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에서 목요일 날 특집으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장, 가짜뉴스 유통방지법 발의한 박강원 의원하고요. 또 특종을 한 하영 기자 말고 김한 기자 불러다가 제대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